네, 중동의 화약고가 재점화되면서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충돌로 15일 오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6차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은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일각에서는 5차 중동 전쟁이라는 시나리오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앞으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현지 시각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이제 13일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흘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제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전년전 직전 양상까지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단은 지난 13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군사기지를 공습하면서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이 됐습니다. 초기에는 핵과 군시설 위주로의 중심이었지만 그러나 이틀째부터는 이게 이란의 핵심 에너지 인프라까지 공습 범위가 더 늘어났죠. 네. 특히 이 드론을 통해서 가스전, 석유 조장고를 정밀 타격하면서 이란의 군 수뇌부, 핵과학자 등 3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에 맞서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란의 반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제 하이파 등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 미사일 100기 이상을 쏘면서 반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이제 민간인 사상자 수가 수백 명에 달한다라는 이제 이스라엘 쪽도요. 이제 피해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양국 고위 당국자 간, 지도자 간 서로에게 테헤란이 불바다가 될 것이다. 더 강력한 보복이 뒤따를 것이다 라면서 거친 언사로 감정의 골이 좀 더 깊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다 보니 지금 미국과 이란 간 6차 핵 협상은 일단 취소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에 하나 미국이 이제 공격당한다? 전례 없는 보복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러 위험성인 거죠. 맞습니다. 네. 이란도 사실 딜레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이란의 원유 수출을 원천 차단해 버린다면 지금 그럴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 연간 한 70조 원이 넘는 그런 이제 원유 수입 자체가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데 오히려 이런 압박이 이란으로 하여금 핵 개발에 더 매진할 수도 있다. 라는 이제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가장 꺼리고 있는 건 뭐냐? 이란이 바로 NPT를 탈퇴하고 그리고 핵무기 개발로 방향성을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도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평화를 원한다, 개입할 듯 하다가 또 조금 전에 코멘트는 싸우려면 싸워야 오히려 또 결과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요, 소장님, 앞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전 세계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란의 핵시설 타격인데 가장 핵심이 지하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이요. 여기까지 건드리면 방사능 유출, 이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언급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란의 핵시설을 다 붕괴시키겠다 이런 지금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여기다 이제 정부 전복과 더불어서 주변국까지 참전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장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5차 중동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인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뿐만 아니라 가스전, 정유시설 등 핵심 에너지 시설과 군 수뇌부까지 타격하고 있다? 이걸 정밀 타격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정부 체제의 전복, 을 유도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번 이제 작전이 몇 주 이상 계속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외신에서도 장기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란은 사실 딜레마인데요. 지금 미국과의 협상으로 복귀해서 핵 문제를 합의할 경우에는 사실 내부적으로 굴욕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 기반의 강경파의 반발이 우려가 뻔하고 또 이스라엘을 상대로 강경 대응으로 나가자니 이미 군사력 상당 부분이 취약해졌다라는 이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복은 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라는 분위기가 우세한데요. 특히 이란이 이제 혼자보다는 예멘 후티 반군이라든가 대리 세력을 좀 내세우거나 중동 내 배치된 미국 군부대를 타결하는 미국 시설과 이제 인력을 직접 타결할 수 있다라는 이제 안까지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
이럴 경우 미국이 직접 개입 가능성이 불가피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중동 사태는 이제 급변하면서 세계 경제 자체가 이제 이 중동전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동시에 이제 이란이 핵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그동안 계속해서 국제사회 압박을 받으면서 왔던 이란이 NPT 탈퇴라는 마지막 카드, 여기에다가 이제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과거 1980년대 이라크 원자로 공격 사례처럼 오히려 핵무장에 명분을 줄 수 있다라는 이제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가장 원하는 건 단기적으로는 뭐 분쟁이 좀 격화되지만 전면적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적지 않겠느냐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정말 작정하고 핵무기 시설, 우라늄 시설 등을 포함해서 생산 자체를 좀 앞당긴다면, 시기를 앞당긴다면 중동 지역 긴장감이 아마 최고조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긴장감이지만 이스라엘이 또 그 시설을 공격한다면 이것도 또 큰 문제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럴 여유가 되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관세도 아직 그대로고요. 상호 관세도. 지금 미국 내부는 엄청난 또 시위가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동에 개입한다? 여력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정부의 어떤 외교 정책에도 지금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기습 공격을 트럼프 대통령이 용인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 이런 모순된 행보가 아니냐. 왜냐하면 분쟁 종식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이스라엘 군사작전을 사실상 묵인하면서 오히려 중동을 화약고로 전쟁 위기로 내몰고 있다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란의 어떤 이스라엘의 이런 공격을 오히려 핵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이제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공습을 통해서 이란이 협상에서 좀 저자세를 취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뚜껑을 열어보니 이란은 협상을 오히려 취소하면서 핵 개발 가속 가능성으로 좀 응수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공격 묵인으로 오히려 미국이 얻는 이익은 사실상 불분명하고 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꿰매 넘어간 게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제 미국이 이 중동전에 이제 개입하게 될 경우, 특히나 군사 개입하게 될 경우에는 중국 견제에 집중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전략 자체가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동남아에 있던 미군이 일부가 중동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부 전쟁의 개입 최소화를 중시하면서 Make Great 아메리카 어게인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미국 내 이제 어떤 경제를 최고로 이제 내세우겠다라는 지지층의 반발까지 좀 거세지고 있어서 트럼프의 정치 기반에도 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트럼프의 중동 외교 정책 실패 논란을 넘어서서 전략의 부재, 여기에다 국내 정치 지형까지 흔들 수 있는 상당히 중대 이 분기점에 서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경제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중동 사태에서 경제 키워드 하나만 꼽으라면 역시 국제 유가죠. 소장님, 트럼프 대통령의 반값 유가가 어느 정도 성공을 했잖아요. 5월에 뭐 WTI 기준으로 배럴당 $50대까지 떨어뜨렸는데 단 하루 만에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네요. 장중에 15%나 올랐습니까? 지금 유가 상황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전쟁 종식으로 우크라이나전, 중동전 둘 다 네. 이제 트럼프한테 기대면서 그동안 국제유가는 상당폭 안정이 됐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좋지 않은 게 하반기 바캉스 시즌이 도래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중동의 하악고인 이제 이 중동 전쟁이 지금 최고조에 이르다 보니 이란의 목리가 다시 한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이게 지금 국제사회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중동 지역은 전 세계 이제 원유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기습 이제 이란 충돌 이후에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종가 기준 7% 장중 두 자릿수가 넘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배럴당 $60대에 머물렀던 게 갑자기 $70대를 넘어섰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 이 JP 모건의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여기에 긴장감이 고조돼서 중동, 무력 충돌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의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대,
현재 기준 2배 이상 네.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호르무즈 해협은 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유 수송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란과 오만 사이의 좁은 해협인데 이들 중동에 있는 주요 원유 생산국들 사우디, 이란, 쿠웨이트,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까지 대부분 생산 원유가 이 해협을 통해서 출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실제로 이 전 세계 원유의 한 6분의 1 정도, 천연가스의 3분의 1 정도를 수송하는 중요한 경로이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타격을 입을 경우 상당히 좀 타격이 불가피한데요. 물론 뭐 국내에는 바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네. 휘발유 가격이 서울 지역은 벌써 리터당 1,700원을 넘어섰습니다. 바로 올리나요? 지금? 이게 바로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미 받아놓은 재고가 있음에도 있습니다. 불구하고 일주일은 걸리는데. 맞습니다. 13일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으면 지금 그게 원유 수입되는 반영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바로 지금 시중 이제 주유소에서 이걸 주유소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국제유가는 소비자 물가에 상당히 기여하는 바가 크고요. 네. 그동안 우리가 지난달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1.9%대로 5개월 만에 1%대로 낮아진 건 원유 가격 하락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네.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중동 하약고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불안정한 조짐을 보이게 되면 산업계에 대한 충격뿐 아니라 국제유가발 물가 상승도 이제 재차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산업계 기업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뭐 유가 상승이라는 것이 항상 원가 부담이 되고는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게 단순히 호르무즈 해협이 아니라 중동 쪽 라인이 다 화약고로 번지면 해운 쪽에 이 물류비도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원유를 네. 수입합니다. 근데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LNG의 경우는 30%가량을 중동산에 이제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협 봉쇄라든가 아니면 유조선이 인근에서 공격을 받았다. 이럴 경우 우회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국제유가 급등이 곧바로 국내 산업계 수출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국제유가 오르면 정유업계는 좋은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제유가가 배럴당 한 $10만 오른다 하더라도 예. 정유업계는 순수 영업 마진으로 인해서 한 2,500억 원 이상 오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의 경우에는 정유를 수입해다. 네. 그걸 가공해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가공하는데 원유 제조 비용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오히려 10에서 15%로 줄어드는 네. 효과가 더 크고요. 해운업계는 이 해운을 이제 못하게 되면 해운을 돌려서 남국을 통해서 이제 이 남미를 통해서 해협 봉쇄는 이제 그래야죠. 우회하는 네. 수출 통로를 좀 꿰야 되고요. 아니면 이제 해상보다는 또 아니면은 이제 이 지금 이제 항공 운영으로 또 돌려야 되기 때문에 운송 비용 상승과 이제 물류 차질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국제유가 급등이라는 건 우리나라 호재라기보다는 소비자들한테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그리고 한국 경제는 국제유가과 더불어서 산업 비용의 제조업 비용의 증가와 해운업계 어떤 이제 혼란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속단하기는 어렵겠지만 만에 하나 지금 가장 뭐 비관하는 그런 목소리처럼 이게 중장기,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세계 경제는 어떤 충격을 받게 될까요? 뭐 기업들도 힘들어하겠지만 물가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금리 인하라든가 저금리는 생각도 못할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2022년에 또 그런 사태,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또 여기까지도 가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지금 최악의 경우 미국 등 제3국이 이제 여기 중동 지역에 분쟁이 가세하고 더 큰 규모의 충돌로 분쟁할 경우는 국제유가는 뭐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는데 $80 이상 가겠죠. 맞습니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이제 파장은 이제 녹록지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란의 경우 지난 2019년이었죠.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지대를 타격했다라는 의혹을 산 적도 있는데 이 화약고 또 하나의 화약고는 이제 호르무즈 이 봉쇄할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하루에 한 2천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이제 통과하는 핵심 통로이다 보니까 전 세계 물가 상승을 부추기면서 네. 물류와 제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 우리는 수출에 의존하고 사는데 수출이 둔화되고 또 환율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서 금융시장, 실물 경제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중동 사태가 이제 장기 리스트로 될 경우에는 물론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석유 비축 물량이 넉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장기적 불확실성과 이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투자은행인 이제 골드만삭스는 어떤 이제 시나리오를 가상하고 있느냐? 네. 중동 지역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제 번질 경우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고 다만 기대고 있는 건 이렇게 국제유가가 급등할 때마다 석유 산유국 합의체 이른바 오펙 플러스의 경우에는 이걸 기회로 오히려 증산을 결정하면서 유가 상승의 완충 역할을 했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전쟁이 분쟁이 봉합되지 않고 충돌로 무력 충돌이 이제 확산될 경우에는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폭등으로 인해서 그동안 미국도 물가가 안정되면서 당초 예상보다는 기준금리 인상,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조금은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러나 유가가 오르면 바로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연준과 한국은행의 이 통화정책 완화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미국의 6월 FOMC 회의가 있거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고유가 부분을 언급하는지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자산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대장이었나 이번 전쟁에서 누가 가장 진정한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했나 금이었네요. 코인도 아니었었고 달러도 아니었었고 금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가를 지금 계속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금이 지난 4월에 트라이온스당 3,500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예. 이후에 잠깐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았는데 또 중동 지역에 이제 분쟁이 고조되다 보니까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예.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은 위험자산에 돈을 빼서 지금 위험자산으로 자금을 이동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 13일에 한때 온수당 3,460달러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4월의 최고가에 거의 한 1% 내외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거래소의 금 가격도 그램 단위로 지금 15만 원을 넘어서 1년 전에 비해서 50% 넘게 오른 상황입니다. 네. 물론 여기에 이제 이 중국 중앙은행이 꾸준히 금을 사모으고 있는 것도 이제 한 요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값 전망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동 전쟁까지 가세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달러 약세인 취안에서 안전자산인 금은 더욱더 매력을 발산할 수밖에 없고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금값이 올해 말에는 3,700달러 그리고 내년 중반이 가면 4,000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그래요? 있는데요. 그러면 한돈 반지가 그러면 70만 원, 80만 원 합니까? 가까이 될 수 있다는 예. 우려입니다. 돌반지 80만 원이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경기가 좋지 않은 이제 수요 둔화 측면에다가 단기 급등할수록 차익 실현된 매물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대체 자산 선호 증가로 금의 매력이 좀 제한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반론도 있습니다. 자, 환율 가보도록 할 텐데 이번 주 당장 월요일 날 가장 걱정했던 게 우리 원달러 환율이었는데요. 소장님, 의외로 지금 우리 원화 강세예요. 환율이 오르는가 싶다가 다시 원화 강세로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생각만큼 힘을 발휘 못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지금 증시하고 환율 측면을 보게 되면 미증시는 이틀 연속 떨어졌는데 한국은 하루만 이제 충격을 받았고 충격도 되게 오늘 적게 급등했습니다. 받았어요. 예. 오늘은 다시 오르고 예. 있거든요. 환율도 뭐 지난 13일 기준 1,370원 선에 바짝 다가섰어요. 하루 만에 10원 이상 오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떨어지고 있어요. 예. 1,360원 초반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난주 1,350원에서 70원 사이에서 최악의 경우 중동 불확실성이 이제 좀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위험자산 회피로 인해서 1,380원 정도까지 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다만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있고 이제 글로벌 달러 약세 흐름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 환율이 급등할 요인은 좀 멀어졌다. 네. 해소가 됐다라는 얘기인데요. 특히 이제 국제유가의 향방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여지는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변동성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통상 이제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건 달러 환율 상승으로 그동안 이제 유발하는 경향이 있어 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러가 약세로 보이면서 오히려 원하는 강세 그리고 이제 통상 무역에 있어서 이제 미국이 원하는 건 달러 약세를 전제로 한 이 외환 부분에 있어서 원화 절상 압력을 가할 수 있다라는 분석 때문에 아직은 이제 정상적인 이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대외적인 통화 대비 원화는 잘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FOMC 회의가 이제 현지 시각으로는 화요일, 수요일, 우리는 목요일 새벽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파월 의장의 입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뭐 물가 불안이다, 또 금리 인상한다라고 하면 달러는 또 힘을 내겠고요. 맞습니다. 그런 말을 좀 안 해주면 지금의 이 달러 약세, 원화 강세는 이어질 것 같은데 이번 주가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그동안은 사실은 미국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3월,
6월, 9월, 12월 점도표와 더불어서 트럼프 이제 굉장히 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굉장히 강경한 의지였어요. 네. 정책 실물 지표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라면서 원론적인 답변을 해왔고요. 3월만 하더라도 미국은 적어도 하반기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해 왔습니다. 그래서 6월의 관전 포인트는 금리 동결은 수순이고 금리 인하 가능성 상당히 좀 낮고 금리를 동결하겠지만 점도표상 연준 위원들이 하반기에 통화 정책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 돌발 변수로 나왔던 이 중동의 악재가 단기적으로 미국의 바캉스 시즌과 더불어서 과연 유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직까지 미국의 물가 지수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재고를 누적시켜 놓고 있고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못하게 억누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물가가 높아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이제 이 컨센서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이 일회성이 아니고 예상보다 강하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하반기 물가를 불안을 감안하게 되면 계속해서 통화 정책 맞습니다. 통화 정책은 더 밀릴 수밖에 없는데 그게 한계 요인이 바로 국제 유가, 특히나 기름값이기 때문에 과연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 물가에 관한 코멘트를 어떻게 내놓느냐가 향후 국제 유가 전망과 더불어서 미국의 통화 정책 이에 맞서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도 또 우리의 환율까지요. 맞습니다. 네,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끝으로요. 현재 우리 정부도 범정부 차원에서 중동 리스크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원유 재고 같은 것도 챙기고 있을 텐데 어떤 점을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어떤 대응 방안이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범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급과 무역 리스크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현재 에너지 비축상 점검과 더불어서 수출 이제 비상대책 회의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파장이 워낙 높다 보니 에너지의 변동성,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벌써 시중 주유소에서는 반영하고 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동안 저렴하게 받아왔던 재고분이 소진된 이후에 반영돼야 되는데 국제유가가 내릴 때와 오를 때 시차가 적용한다라는 거 굉장히 이제 물가에 민감한 기름값에 민감한 이제 국내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철저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해 보이고 또 하나가 오늘하고 이제 환율이 좀 안정되긴 합니다. 근데 환율 역시 여전히 불안 요인이거든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매주 사면서 올해 들어서 이번 달 들어서 한 4조 원 넘게 국내 주식을 샀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폭이긴 하지만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환율 시장에 대한 그리고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한데요.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면 우리가 특히나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아직 7월 8일 이제 미국과의 통상 협의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불확실 하나가 더 추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이른바 이제 컨티전시 플랜에 따라서 과감한 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